저희 이번 대회 결승전 주제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넘버원 금융 플랫폼 구축 전략입니다. KB의 미래를 이끌어갈 열쇠를 쥔 팀은 어디일까요? 그럼 지금 바로 KB 솔버톤 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사전에 동전 던지기로 결정된 대로 KBJG 팀이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KBJG 팀 첫 번째 연사자 포디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 부코핀 은행과 인도네시아 주거를 함께 살리는 KBJG입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과 실태에 주목했습니다. 그에 대한 솔루션을 부동산 통합 금융 플랫폼 구축으로 제안하고 이를 통해 주거 이슈 관련 사회적 가치를 다방면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은 사익 추구와 함께 필수적으로 공익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는 고객이 중개 따로, 금융 따로 알아보고 추가로 팔품 따로 팔아야만 주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가 존재하기는 하나 부동산 금융으로 연계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단지 등록된 매물을 보여주고 에이전트 연락처를 제공해주는 데에만 그칩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실태는 어떨까요? 2022년 자카르타의 아파트 공실률은 42%에 육박합니다. 특히 오피스 지구의 수요와 공급량은 코비드 이후 더욱 불균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통합 플랫폼을 통해 간편한 중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고객에게는 인니 부동산 시장 투자로의 활로를 열어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디바이드, 나누기 전략을 제안합니다. 현재 KB 부코핀을 KB와 부코핀으로 나누어 부코핀은 인니 내수 고객에 집중해 부동산 통합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자카시라는 형태의 기부를 통해 인도네시아 주거 형태를 개선합니다. KB라는 이름으로는 인니 내 글로벌 은행으로서 부동산 시장에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사회적 채권 발행을 통해 지속 가능 경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니 부동산 시장은 코비드 이후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와 누산타라 천도 사업이라는 좋은 흐름을 타고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KB에겐 분명한 기회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중개만을 제공한다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의 단점을 극복한 부동산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부동산 구매를 위한 자산관리 로드맵으로까지 고객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고객 대상으로는 유망한 인니 부동산 시장에 앞다투어 투자할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KB는 인니에 이미 증권, 은행, 카드 분야의 법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KB금융은 이미 4개 대륙에 진출해 있죠. 특히 동남아 투자 수요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북미와 유럽을 연결지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계열사 협력과 글로벌 역량으로 해외와 인니를 이어주는 투자 로드가 KB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KB의 무디스 신용등급은 A1 등급이었습니다. BBB 등급으로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투기 등급, 투자 부적격 등급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자체 금융보다 훨씬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외 고객 입장에서는 인니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믿음직한 투자 활로가 바로 KB가 되어줘야 합니다. 일단 먼저 인니 내수 고객을 사로잡을 부동산 통합 금융 플랫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합니다. 디지털 기반의 부동산 중개 금융 플랫폼 리브인, 리브 인도네시아입니다. 리브인은 국제 공인중개사 협회, 특히 인도네시아 공인중개사 협회 RAB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개협회가 가진 현지 매물,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분들과 KB의 디지털 역량을 융합해 매력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지 기업에는 없지만 KB는 KB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있는 주택금융 디지털 기술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인니 직장인들을 위한 통근거리 계산 시스템, AI 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주택 실시간 시세, KB 통계 기상도 서비스 등등이죠. 더불어 리브인을 통해 매물 구입 시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등 맞춤형 대출 상품 서비스와 내 집 마련 자금 설계 서비스로 고객을 금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인도네시아 고객을 리브인으로 이끌고 그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자카스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 악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악어는 자카르타 주거를 희망하지만 자금도 없거니와 주택 계약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죠. 이런 악어의 고민은 리브인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카스는 이슬람 금융의 한 형태로 무슬림에겐 의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비율은 87%이고요.
리브인은 사용 수수료의 일부를 이 자카스로 전환해 저소득층 악어의 주거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악어에게 딱 맞는 부동산을 추천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불어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공실률, 도시빈민 등의 인니 주거 이슈를 리브인 부동산 소식에 알려 인니 부동산 개선을 위한 자캇 기부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를 통해 먼저 당연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KB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리브인은 KB에게 자캇을 통해 인니 주거 실태를 고려하는 ESG 금융 이미지와 부동산 중개금융을 실현하는 디지털 선도 이미지를 안겨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KB 계열사 시너지 효과입니다. 저희가 인니를 타겟팅한 데에는 KB의 여러 계열사가 진출해 있다는 이유 또한 컸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리브인은 현지에서 진행 중인 계열사와의 협력으로 KB금융 전 영역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계획합니다. 디지털 금융의 락인 효과로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주변 동남아 국가 등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으로 인니 내 글로벌 은행 KB가 투자 유치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주거 문제 해결에는 장기적 플랜 또한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사회 책임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 방지 건설 기술 연구와 도시 슬럼 재건축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니 같은 신성장 국가에게는 양적 경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질적 경제입니다. 그리고 질적 경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표가 바로 부동산이죠. 저희의 솔루션을 통해 KB가 인니 부동산 시장 대표 금융, 넘버원 ESG 금융으로 자리 잡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성대현 KB팀에서 KBJG팀에게 3분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기존의 서비스를 활용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B가 부동산 영역에 있어서는 후발주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내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직방이나 다방 같은 서비스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발주자로서의 기술적인 문제와 현지화와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직방 다방과 같은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KB는 한국 내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좀 후발주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단순한 부동산 중개 사이트만은 아닙니다. 저희 리브인의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차별화된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택 중개 서비스와 금융을 연결한다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방과 다방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현지화에 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서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공인중개사 협회와의 협력을 생각을 해보고 있고 더불어서 루마나 피놈.id, 구구.co와 같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중개 사이트와의 협력과도 또는 인수합병과도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캇이라는 ESG의 형태 또한 무슬림 비율이 많은 인도네시아 국가에 아주 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민들한테 좋은 유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또한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지화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비해 디지털 인프라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데이터 인프라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해외를 진출할 때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해서 요금을 지불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그러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KB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KB만의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KB가 현재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 만큼 인도네시아 혹은 싱가포르, 이 동남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연계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 플랫폼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고객을 유치하는 데 확보될 수 있는 고객 유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이 동시다발적으로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처음 이 여러분들 디베이트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 사업을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학생분들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형태가 주로 아파트로 이어져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면 어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정거래 가격이라든지 공시 가격 또는 이런 그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실거래 가격 등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공공재로 해서 저희 KB라든지 이런 부동산 사이트에서 가격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사실 주로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개인주택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가격을 알기도 어렵고 이런 공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 정보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까 그 부족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택이 보편화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KB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이용한다면 AI가 데이터 처리와 속도와 정확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굳이 현지에 있는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보다는 시세와 관련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수집하면서 빠른 속도와 정확성을 이용해서 대안 구성 모델을 만들어서 비슷하게 시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나아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요,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리브인과 같은 앱은 사실 뭐 국제 공인중개사 협회나 어떤 인도네시아 내 자체 해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같은 앱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과 이 회사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다던가 국제금융협회에서 얻을 수 있는 인도네시아 관련 주택 자료를 얻게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에 대한 자료까지 그거에 대한 가격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더불어서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 오히려 그 요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리브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공시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에서 이제 KB한테 주기 때문에 다른 금융들이나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그런 공적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와 또는 지금 인리 내에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과 컨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우리 KB 기업이 그런 공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 디지털 역량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네,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발표도 너무 잘하시고 지금 아까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중개 협력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쪽에서의 이제 중개업을 수익 모델로 하는 게 중개사 협회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고 그렇다면은 이해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어떠한 부분에서 이해 충돌이 있을까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지금 미국 기업 중에 진로우라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그곳의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공인중개사라는 타이틀로 공인중개사와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에게 수수료를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 기준을 점을 두고 차등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들끼리도 그런 부분에서 프리미엄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공정거래나 매물
매물을 최대한 많이 판매하는 등의 긍정적인 방향의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충분히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런 이해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잘 협력을 하던가 아니면 인도네시아 중개 플랫폼하고 잘 협력을 해서 이게 결국은 거래가 활성화돼야 이 플랫폼이 성공을 할 텐데 많은 사람이 들이고 그러려면 전체 봤을 때 이제 진성 매물이나 이런 매물들을 정말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다른 플랫폼들도 결국 공인중개사 협회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할 텐데 우리가 또 새롭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혹은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또 하나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발을 해서 우리 사이트로 해외 투자자들이 접근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물을 혹시 잘 선정해서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론 인도네시아 현지에도 부동산 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KB를 왜 선택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주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거의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어떤 금액대를 설정하고 어떤 지역을 설정하면 이러한 주택을 제공한다. 이런 단순 거래 시스템에서 그 소비자들은 약간 수동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 수동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이 KB 리브인이라는 시스템은 어떤 점을 노리고 있냐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세대이기도 하죠. 인도네시아 실제 그 자료조사에 따르면은 인도네시아 내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 자체가 60% 이상이 다 MZ세대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MZ세대들이 이런 디지털 역량에 매우 민감한 만큼 주택 소유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혼 연령도 매우 낮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MZ세대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매우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KB 리브온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에 정말 자카르타 주민들이 솔깃할 만한 서비스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지금 교통체증이 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금 리브온에서는 통근 거리를 계산해서 매물을 추천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카르타의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매우 심하고 공동화 현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멀리서 통근하는 인구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주요 대상들이 MZ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MZ세대들을 충분히 끌어모은다면 잠재적인 주택 매매자로서 그리고 현재 임대의 대상으로서도 충분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처음 얘기를 들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디벨롭이 돼서 놀랐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견을 듣고 싶은 건데요. 저는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부동산 사업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그 집값의 땅값의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 불안정성을 잘만 활용하면 선진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잘못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이걸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현지화도 잘 활용하고 이게 현재 수도가 있고 여기는 이미 개발된 상태의 자산들이 있고 새로운 수도가 옮기면서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두 개 중에 중심을 하나 잡아야 된다면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신지 왜 그런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두 지역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를 중점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선진국과는 다른 부동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에 따라 지대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 저희가 생각하기엔 바로 이런 통일화된 주택금융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같은 경우와 누산타라에 나타나는 문제가 사실은 다릅니다.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산타라에 새로 수도가 지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향도 있고 집안이 침하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공실률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실률이 많다는 건 결국 협상을 하기 위한 공간이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 공간을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는 싼 값에라도 임대를 놓는 것이 이득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하나의 공간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카르타 공실률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고요. 누산타라에 관해서는 누산타라에 이주하는 사람이 공무원만 해도 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이제 나타날 텐데, 아파트도 그렇고 그리고 주택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래를 이끌 것인지, 이런 거에 조금 중점을 둔다면 괜찮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한 번에 크게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약간 리스크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서 이제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했지만,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누산타라 천도라는 아주 정부 주도의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누산타라라는 게 내년부터 이제 살림을 밀고 기반을 하나씩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향후에 이제 누산타라의 건물들이 서고 주택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자카르타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모두 확보하고 경쟁력을 보였을 때,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그랬을 때 누산타라의 모든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저희들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한 곳을 중점적으로 파야 된다면 저희는 자카르타시가 가장 중점적인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이제 많은 소비자들도 인도네시아에 이제 관광지들 있잖아요. 발리라든가 이런데 휴양지에 이제 집도 사고 싶어 하고, 그러면 우리 KB 부동산 플랫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리브 플랫폼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광지로서 매우 글로벌적으로 입지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는 예전부터 꾸준히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공실률도 똑같이 자카르타시와 같이 관광시설에서의 공실률이나 빈집 상황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런 공실이 일어난 주택들이나 관광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할지 보면, 이제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금 비어있는 관광시설이나 주택들에 대해서 재개발 혹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발리 내에 있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심사위원 질의도 이것으로 마치고요. 성대한 KB팀의 첫 번째 연사자 8분 PPT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KB의 성대한 미래를 꿈꾸는 성대한 KB팀입니다. 이 성대한 KB의 미래의 키가 될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을 처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마이데이터의 본질은 플랫폼이 갖고 있던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사회에서 마이데이터 주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토스와 관련된 이슈가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데요. 토스의 고객들은 데이터 이동, 활용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판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객은 데이터 활용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토스도 같은 입장이었을까요? 토스는 보험 추천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보험 설계사에게 고객의 정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객들은 데이터 이동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는 바로 데이터의 주권자인 고객의 데이터를 관리, 활용하는 기업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 판매, 그리고 활용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데이터 이동 및 판매에 따른 혜택이 고객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가 쓰인 대가가 명확하게 개인에게 돌아오는 서비스를 통해 마이 데이터의 본질적인 데이터 주권 회복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는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을 기획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데이터 저작권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나의 데이터 범위를 가시화함으로써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초석을 마련합니다. 원래 나의 것이지만 나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나의 데이터를 고객이 직접 사용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눈으로 나의 데이터가 직접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한 단계 나아가 나의 데이터를 활용한 활동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위해 저희는 데이터 펀딩을 제안합니다. 데이터 펀딩은 단순히 데이터를 사고 파는 과정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나의 결정에 따라 이동되고 그 데이터가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돌아오는 데이터 주권 회복의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 이 솔루션을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경험해 보시기에는 다소 시간이 짧으니 여러분을 대신할 김솔버를 이 자리에 모셔왔습니다. 김솔버는 우리의 페르소나입니다. 김솔버님이 잊고 있던, 있는 줄도 몰랐던 자신의 데이터 주권과 가치를 회복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저작권은 고객의 데이터 주권이 보호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KB는 KB의 소중한 고객 김솔버님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온보딩 과정에서 김솔버님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마이데이터 분석 결과는 키워드로 시각화됩니다. 이 키워드는 김솔버님이 투자할 수 있는 데이터 펀딩 상품과 연계됩니다. 데이터 펀딩은 특정한 고객의 데이터를 원하는 외부 기업이 KB에 펀딩 신청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펀딩이 등록되면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데이터 저작권을 갖고 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펀딩 진행 상황을 수치로 보여주고 데이터 펀딩이 성공했을 때 얼만큼의 수익이 나에게 돌아오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통해 발생한 혜택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이터 펀딩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데이터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설명을 통해 나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있습니다. 김솔버님에게 딱 맞는 자동차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 김솔버님의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솔버님은 KB손해보험의 펀딩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100%의 펀딩률이 달성되면서 9,000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웠던 무형자산인 마이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회사 빅테크들에 의해 제공되다 보니 주로 모은 데이터를 자사의 상품 추천에 활용하고 단순히 흩어져 있는 자산을 모아서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사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기존 고객 이탈을 막을 수는 있어도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일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수요처를 누가 더 많이 연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활용의 대가를 데이터 주체에게 어떻게 정당하게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제안드리는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은 데이터 수요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객의 데이터를 편리하고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며 데이터 주체 입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의 두 가지 지점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KB는 여기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피드백 효과를 통해 성장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플랫폼에서 한쪽의 수요가 다른 쪽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픈마켓에서 구매자가 증가하면 판매자가 증가하고 판매자가 증가하면 또 구매자가 증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데이터 피드백 효과는 가입자가 많은 플랫폼이 많은 데이터를 갖게 되고 그에 따라 더 좋은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가입자가 늘어나 플랫폼이 성장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 서비스는 이러한 플랫폼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면 고객 유입에 따라 데이터의 양과 가치가 증가합니다. 그에 따라 KB의 맞춤형 서비스 퀄리티가 상승하고 더 많은 외부 기업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펀딩 플랫폼에 참여할 것입니다. 데이터 수요처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증가하여 또다시 고객이 새롭게 유입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데이터 이동 및 활용 생태계의 파이 자체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네,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은 무형자산이었던 것을 가시화하는 도구입니다. 소비자인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되고 활용되는지 알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혜택을 누리고 데이터 주권을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데이터 수요처만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KB 역시 중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한 상품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셔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나의 데이터 주권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새로운 여정에 동행을 제안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KBJG 팀이 성대한 KB 팀에게 하는 3분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김솔버의 예시가 특히 와닿았는데요. 김솔버님의 개인정보가 KB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솔버님의 개인정보는 금융뿐 아니라 쇼핑몰, 영상 플랫폼, 또 더 나아가자면 포털 사이트에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융 말고 다른 분야에 있는 이분의 개인정보를 아울러서 보호하고 주권을 찾아줄 수 있는 방안 또한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머리를 꽁꽁 싸매면서 생각했던 고민 지점입니다. 일단 우선 아무래도 마이데이터 관련한 서비스 법률 문제도 있고 아직 시장 초기기에 소비자가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선 KB 금융그룹 내에서 시작을 하되 점차 증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지금 MZ세대뿐 아니라 전 연령층의 세대들이 다 낯설고 새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세대의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펀딩이나 이런 개념들이 낯설기 때문에 분명히 피싱 범죄의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일단 기본적인 전제이고요. 말씀해주신 피싱 문제와 같은 것은 발생할 일이 조금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데이터 저작권이 등록이 되어야만 데이터 펀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저작권 등록 절차는 모두 본인의 동의나 아니면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피싱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니어의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가 조금 접근성이 어렵다는 지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KB 스타뱅킹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교육 서비스와 동시에 진행을 한다면 그에 대한 상호작용이 되게 시너지가 되게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그 정보를 내가 몰랐던 정보를 내가 방치했던 정보를 활용한다는 방안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보가 악용되는 경우에는 즉 내가 허위를 정보로 입력하고 그 펀딩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정보를 입력한다면 그 정보가 기업에게 가고 그게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혹은 그리고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UI에 표현되어 있던 키워드로 제시된 그런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그 키워드로 표시되어 있는 것.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서 하신 분들도 너무 잘했고 성대한 KB 팀도 굉장히 잘 하셔서 사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즐겁게 들었고요. 이제 성대한 KB 팀에 제가 좀 그러니까 요약한 마지막 장에 데이터 주권 회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고객과 데이터의 수요처와 KB가 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 데이터 주권 회복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 주권 회복 자체라는 개념이 좀 낯설다 보니까 저희 역시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 회복이라는 것은 앞서 저희가 발표 입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 갖고 있던 데이터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시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직접 나에게 어떤 효용으로 돌아오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B가
그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할 때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활용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데이터 주권 회복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주권 회복 절차에 있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과연 정말 가치 있다고 볼 수 있는 일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는 분야는 거의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해결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해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이걸 해결해야 한다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 역시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 회복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개인이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인식이 확산되었을 때 내 데이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내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획기적인 아이디어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한번 기업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마이데이터 산업과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 수를 늘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KB 국민은행은 어떻게 보면 국내 1위 기업으로 월간 사용자 수도 가장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이익이 낮아진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유치할 수 있는 고객의 데이터의 이익과 그리고 나가는 돈의 이익과 어떻게 그런 것이 상충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선 KB가 분명히 국내 은행 1위인 점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토스와 같이 핀테크 기업들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기업들의 어떠한 특정 서비스가 이제 소비자 점유율을 가를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주된 서비스의 요인으로 작용할 시대인 만큼 그런 데이터를 먼저 소비자들한테 저작권을 나눠주어 이제 KB가 선도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데이터 저작권과 펀딩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첨언하자면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저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면 고객 유입에 따라 데이터 양과 가치가 증가하고, 또 그에 따라 KB의 맞춤형 서비스 퀄리티가 상승하고, 더 많은 외부 기업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펀딩 플랫폼을 찾게 되고, 또 데이터 수요처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증가해서 고객이 또 새롭게 유입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 이동 활용 생태계 자체가 커지는 것에 저희는 집중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본인의 팀들도 그렇고 혁신적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새로운 솔루션이나 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개념의 제공이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의 역할까지 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나 하고 싶지만 아무도 못 하고 있는 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점을 찍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계속 의문이 드는 게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도 마케팅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개념을 예를 들어서 소비자에게 소개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일반 소비자한테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는 일단 차별화가 없는 마이데이터 시장이잖아요. 지금은 한국 1등 전통 금융회사라는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먼저 생각한다, 도와준다라는 기업 이미지를 일단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를 먼저 겨냥하려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활동의 주축인 MZ세대와 알파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디지털 친화적이고 또 앱테크 등 소소한 혜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스 만보기 사례를 보면은 이러한 성향의 MZ세대를 대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있는지도 몰랐던 내 데이터를 통해 집 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해서 초기 고객을 유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개인 정보를 판매하면서 그 이익을 이제 독점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인식으로 이 솔루션을 짜오신 것 같아요.
현재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 내지는 기업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순수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토스 사례의 경우에는 한 명당 6만 9천 원 해서 300억에 가까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데이터 뱅크라고도 해서 개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자기 소유권, 주권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들한테 이걸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모델들인데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마이데이터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냥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한 데이터의 가격을 적정히 쳐서 드리지는 않는데 이런 형태로 외부의 이제 펀딩 형태로 하게 되면 데이터의 적정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MZ 세대가 자기 데이터의 정확한 가치가 상대방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처에서 제시하는 지금 리워드의 가격은 수요처에서 제시하는 거죠. 그런 거에 무분별하게 또 제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정한 자기 정보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혹시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지정했었던 가격은 9,000원이었는데요. 기준은 없었습니다. 토스 만보기 사례를 들어보시면은 토스는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100원을 줍니다. 고작 100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10,000보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고작 데이터 저작권만 만들고 펀딩만 버튼 하나만 누른다면은 조금의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과연 사람들이 피할까라는 의문에서 저희는 아직 가격 적정선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첨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스스로도 이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꼭 이 데이터 가치를 금전적으로 수치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빅테크보다는 KB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기존에 있던 금융 플랫폼이나 그러니까 금융 시장에서 뭔가 그런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동의와 관련된 약관 같은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이 이런 기준을 정하는 데 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가격이 없을 때 서로 가격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펀딩으로 그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을 다 놓아서 이런 수요자가 가격을 다 제시하게 만들고 또 여러 명의 공급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게 만들어서 주식 거래 그 비딩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네,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논의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어떤 상한선이나 하한선과 같은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 기준점을 저희 스스로도 이게 얼마다라고 정하지는 못했던 게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가격에 대한 제언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수요와 공급에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가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한 과정 중에 이런 데이터 펀딩과 같은 개념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분별한 그 만약에 이제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데이터 주권 회복이라는 목적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KB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 그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고 전반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아이템인 것은 맞으나 이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데이터 주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웹3의 사상하고 좀 맞는 거 아닌가? 게임 쪽에서 P2E에 대한 그런 개념들도 있고, 근데 이게 여기 표현이 이제 데이터 저작권이라는 표현이 이 저작권이라는 게 적합한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빅테크도 만약에 이걸 비즈니스로 할 때는 빅테크도 관심을 가질 거고 또 KB도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러면 이 KB가 어떠한 부분에서 차별적 요소를 부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3S 중에 시큐리티에 강점이 있는 KB가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은 신뢰성 높은 데이터 수요처만 선별하고 데이터 중개 과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KB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성대한 KB의 마지막 3분 최종 발언만 남겨두었습니다. 네, 앞서 질문 주신 우려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의된 내용들을 본 솔루션을 보완하는 데 적용한다면 더욱 발전된 솔루션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저작권이라는 워딩은 저희가 이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그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 임시로 이제 문학적 허용 그런 걸로써 일단 이름을 붙여본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작권 개념과는 다른 얘기지만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일단 권리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금융회사와 빅테크 산업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며 뛰어들지만 현 산업은 단순 데이터를 모아주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차별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마이데이터의 본질인 이 데이터 주권 회복에 집중하여 데이터 저작권, 데이터 펀딩이라는 차별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별점을 만들어내 고객에게 새로운 매력을 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거죠.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은 이 차별점 없던 마이데이터 산업 시장에서 KB의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 마이데이터의 가치 실현, 데이터 주권 보장에 앞서 고객이 지금까지 미처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권리를 알아보고 자신의 것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고객과 함께할 것입니다. 물론 고객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주게 된다면 KB는 단기적인 손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형 자산이었던 것을 유형화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던 잠재성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지 못해서 잃은 수많은 혜택을 지금이라도 되찾고 싶진 않으신가요? 내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가치가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소중한 가치의 주도권을 내가 줄 수 있다. 나의 권리를 되찾아 보이지 않던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자 명료한 가치인 만큼 이 새로운 솔루션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납득시키기 어려웠던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솔루션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모르고 있던 나의 가치가 되돌려받을 혜택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에 좀 혹하진 않으신가요? 직접 참여해 돌려받고 싶진 않으신가요? 이 솔루션이 잊고 있던 당신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 저작권 그리고 데이터 펀딩 솔루션을 통해 KB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두로서 함께 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KBJG 팀 최종 발언 3분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희 KBJG 팀은 글로벌이라는 주제 아래 인도네시아 부동산 중개업으로 진출한다는 기본적인 틀을 잡았습니다. 이 위에 리브인이라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론칭하여 KB와 부코핀은행을 나눠서 운영한다는 디바이드 전략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는 맞춤형 대출 상품, AI 기반 실거래가 예측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 네트워크를, 반대로 해외 고객 대상으로는 인도네시아 부동산 투자 유치 서비스를 나눠서 제공한다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그 키워드가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산업이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 창출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 나아가 기업의 이윤과도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습니다. 그리고 입론에서 언급해드렸던 저희의 문제정의, 인도네시아의 주거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그 이슬람 금융이라는 개념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리브인의 자카시라는 형태의 기부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시키는 자카스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KB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카스는 인도네시아의 주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스스로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다라는 효능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KB를 ESG를 선도해 나가는 금융으로 브랜딩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KB 계열사들과의 협업은 KB가 인도네시아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단단한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요, 사회적 채권 발행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 체계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팀이 회의를 언급한 끝에 만들어낸 솔버톤의 열쇠는 인도네시아의 부동산을 돌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결승전에서 이제 상대방이신 성대한 KB 측과 심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한국과의 주거 형태가 다른 점이라든지 비용 등의 어떤 문제, 추가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려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저희 프로젝트가 부동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라는 KB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인도네시아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 진행해 주신, 그리고 성대한 KB 측에서 언급해 주신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 보완해 나간다면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나아갈 KB의 입지는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이번 라운드를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 분씩 여쭤보면서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은 저번 토요일이죠. 그때 아이디어 인큐베이팅부터 참관을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보다 5배는 더 뛰어난 각 팀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느꼈던 점은 일단 KBJG 팀의 그런 부분에서 인도네시아와 이미 있는 사업을 연결시켜서 하는 점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느꼈고, 그 안에서 니즈가 정말 필요한 곳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그 해외에서 투자 유치를 한다는 부분에서 KB가 신용 등급이 높다는 점 외에 어떤 부분에서 그 롤을 하게 될지가 구체화되지 않았던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성대한 KB팀은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마이데이터가 이제 작년부터 구체화가 정말 많이 되었고, 그 20개 플레이어로 알고 있는데, 그 금융들과 빅테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진정한 왕관을 가리는 것이 아마 KB의 주된 어떻게 보면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큰 차별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에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주고 싶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거를 방어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은 좀 더 견고한 그런 성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생각되었습니다. 두 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저희 문혜숙 심사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경쟁에서 올라오셨고, 또 여기 이제 최종으로 두 팀이 남아서 오늘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두 팀에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고요. 한 팀 한 팀 이제 제가 강평을 드리자면, 일단 팀 KBJG 같은 경우에는 KB 비즈니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가 글로벌에 어디를
적인 이제 지역으로 삼고 또 KB의 강점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노력하고 또 이제 그 부분을 비즈니스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했다라는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성대한 K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마이데이터 이슈가 정말 이제 뭐 금융권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모든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고 마이데이터 이슈가 굉장히 이제 첨예하고 사실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 확보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아이디어, 그러니까 생각을 발상 전환을 통해서 개인한테 이런 그 데이터의 주권을 주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정말 신선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다시 한번 그런 그 데이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팀 모두 굉장히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남은 심사위원님. 일단 그 두 팀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 두 팀의 우열을 가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전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KB JG 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그 실현화시키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두 팀 모두 다 아직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현실이나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 요건들을 충분히 다 반영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씩은 다 논리적으로나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셨고 두 아이디어 모두 점점 발전시켜 보면은 좀 더 비즈니스화 수 있는 영역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하는 어떤 전달력이라든지 논리의 구성, 그 다음에 질문에 응대하는 이런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그 대응하는 논리 모두 다 좋았던 것 같고요. 우리 성대한 KB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팬시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손에 잡히는 사업 모델로 만들기는 되게 어려운 전략이긴 하지만 되게 핫한 주제를 가지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다만 이러한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 더 많은 제약 요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라 그럴까요? 구체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상대방이나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좀 명쾌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상대방보다는 약한 점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두 팀 모두 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은 우리 오상진 심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팀 모두 그간 여러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발표하고 또 멋지게 또 해주셔서 디베이트 코리아의 가족으로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런 좋은 무대를 또 만들어 주신 KB 측에게도 진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두 팀 발표를 보면서 정말 20대 시절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제 자신을 정말 반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그 당시 여러분 나이 때는 오늘 뭐 할까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결과물을 내고 또 과정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부럽다는 생각도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했었던 시간이 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경험이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요. 앞으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의미 있고 또 좋은 일이 더 많을 거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뭐 사실 심사는 제가 뭐 뭘 안다고 제 심사하겠습니까? 보셨잖아요. 제가 쓸데없는 질문하는 거.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펼쳐나갈지 모르겠으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심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까지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이렇게 뒤에 남아서 응원하는 친구들 또 많으니까 함께 즐기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 모든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봐오신 김태현 심사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알기로 지금 뭐 여기서 가장 어린 분이 22살인가 23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요새는 참 평범한 대학생 되기가 이렇게나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주제가 발표되기 전부터 다 봐봤잖아요.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이제 보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발전이 됐고 얼마나 이제 공격을 받으며 디펜스를 해내면서 이제 여기까지 그거를 끌고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감동적인 마음이에요. 너무 잘 해주셨고 오늘 이제 심사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뾰족하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주셨을 때 저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대답하지 못했다가 오히려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물어보시지 않았다면은 그 부분까지 내가 고려를 했다는 걸 보여주지 못했을 텐데 질문이 좋으니까 오히려 더 여기까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진짜 탄탄하게 나름대로 엄청난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앞에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네. 네. 이렇게 참 열심히 잘했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